배우자가 짜증내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모든 일에 간섭하는 남편 때문이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눌러 앉으면서 아내의 모든 일상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다. 각자의 영역이 있으니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조화로운 삶의 지혜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라.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한 남편들은 이런 지혜를 잊어버린다. 수십 년간 아내 혼자서 완벽하게 관리해온 집안일에 갑자기 전문가 행세를 한다. 냉장고 정리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순서, 청소하는 방법, 심지어 TV 채널 선택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낸다. 한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30년간 혼자서 집안을 꾸려왔다. 장보는 곳도 정해져 있고 요리하는 순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 이 재료를 먼저 넣어? 저것부터 해야지. 냉장고 정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아?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이런 지적질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은퇴 전에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설거지 순서를 지적하고 요리는커녕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사람이 요리법을 가르치려 든다. 이런 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바로 직장에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집에서 만회하려는 것이다. 40년간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시하던 습관이 아내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정약용도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이런 위험을 경계했다.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가족에게 그 권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집은 직장이 아니요. 아내는 부하 직원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경계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30년, 40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해왔다. 장 보는 것부터 식단 짜는 것, 집안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녀만의 시스템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모든 것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남편들의 이중적 태도다. 은퇴 전에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며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겨놓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의 태도로 아내의 노하우와 경험을 무시한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살림의 지혜를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일일이 지적한다. 그 그릇은 나중에 씻어야지. 물을 너무 많이 써. 세제를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해? 듣는 아내는 미칠 지경이다. 30년간 설거지를 해온 사람에게 설거지 방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그런 줄 모른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착각한다. 정약용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라고 했다. 은퇴한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겸손함이다. 아내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한다. 집안일이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체계와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다. 언제 무엇을 사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어떤 순서로 요리해야 효율적인지 이 모든 것을 아내는 수십 년간 터득해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타난 남편이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내만의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남편이 직장에 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런 자유가 모두 사라진다. 전화 통화를 하면 누구와 그렇게 오래 통화하나 하고 간섭하고, TV를 보면 이런 것만 보고 있어 하며 채널을 바꾼다. 아내에게는 숨 쉴 틈이 없다.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할머니는 하소연한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제 뒤를 따라다녀요. 화장실 갈 때까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하는 족쇄다. 정약용이 말한 적당한 거리의 미학을 이해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남편들은 착각한다.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졌으니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집안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라.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아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아내의 방식을 존중하라. 설령 자신이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일단 그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무엇보다 각자만의 시간을 보장해 주라. 아내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의 정신을 기억하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집에서의 간섭은 배우자가 짜증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짜증내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태도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고집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평생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라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진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을 잃어버린다.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보자. 아내가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괜찮다, 괜찮아. 병원에 가봤자 별거 없어. 약만 잔뜩 줄 텐데 뭐 하러 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거부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몸이 아프다고 불평은 하루 종일 한다는 점이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정작 병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한다. 한 아내가 있었다. 남편이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된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뻔했다. 그냥 체했을 뿐이야. 괜찮다고. 결국 몇 달 후 응급실에 실려갔다. 심근경색이었다. 미리 검사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일이다. 아내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며 한숨을 쉰다. 약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이 몸에 좋을 리 없다며 거부한다.
우리 때는 약 없이도 잘 살았다고 하면서 과거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누구 탓을 하는가? 아내 탓을 한다. 당신이 음식을 잘못해서, 당신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들리는 아내는 억울하기 그지없다. 정약용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라고 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집 센 노인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식습관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의사도 말하고 아내도 말한다. 하지만 음식이 맛이 없다 하며 소금을 잔뜩 뿌려 먹는다. 혈압이 높아진다고 해도 내 입맛에 맞게 먹어야지라며 고집을 부린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말도 자주 한다. 나이를 방패 삼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반문한다. 어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왜 지금 와서 그런 걸 배워야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모르면서 불편해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한다. 배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만 호소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에 도전했다. 학문에는 끝이 없다며 평생 학습을 실천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의 생활 방식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와는 다르다며 무조건 비판한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할머니는 손자가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 잔소리했다. 그런 걸 하지 말고 공부해라. 하지만 손자가 설명해 주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딴 거 배워서 뭐 해라며 무시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자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다. 미래의 직업과 연결된 공부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손자와의 관계는 멀어진 후였다. 배우자의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며 조정적으로 반응한다.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몰라라는 말도 자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약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운동이나 새로운 활동을 제안해도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며 거부한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명해도 지금까지 안 해도 잘 살았다며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서 몸이 약해진다고 불평한다. 근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운동하라고 하면 또 싫다고 한다. 이런 모순적 태도의 배우자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옛날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도 문제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지금도 최선이라고 믿는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할아버지는 은행에 갈 때마다 창구에서만 업무를 보려 했다. ATM이나 인터넷 뱅킹은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창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을 냈다. 아내가 간단한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어 라며 듣지 않았다. 결국 매번 은행에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정약용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라고 했다. 고집만 부리면 자신만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고집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병원에 안 가면 가족들이 걱정한다. 약을 안 먹으면 상태가 악화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당사자는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며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한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결국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태도는 배우자가 짜증내는 주요 원인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겸허함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짜증내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과거 자랑과 현재 불만만 늘어놓는 말버릇 때문이다. 젊은 시절 성공담이나 고생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습관이 배우자를 지치게 만든다. 정약용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현재를 포기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가 얼마나 많은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계속 늘어놓는다. 한 아내가 있었다. 남편이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는 부하 직원들이 모두 나를 존경했어. 우리 회사에서 내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었지. 처음에는 들어주었지만 수년째 같은 말을 들으니 지겨워졌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와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만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정작 과거에 그렇게 잘났다면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현재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에 충실한 삶의 모습이다. 우리 때는 이랬다는 말도 문제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으로만 현재를 판단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한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때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지. 그런 데서 무슨 공부를 해. 하지만 요즘은 카페가 하나의 학습 공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회 변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계속한다.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해? 옛날이 훨씬 살기 좋았어. 하지만 정작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 현재의 편리함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문제점만 부각시킨다.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차, 의료 기술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요즘 세상은 정이 없다며 불평한다. 정약용은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다. 하지만 과거에 매몰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미 수백 번 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문제다. 그 이야기 또 하세요 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달라며 또 시작한다. 같은 사람, 같은 사건, 같은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생각은 없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내용만 재생한다. 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하소연했다. 시아버지가 매일 같은 전쟁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지겨워요. 그런데 안 들어주면 섭섭해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현재의 노력이나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도 우리 때는 더 대단했다며 폄하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만 대단한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태도는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면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요즘 정치가 엉망이다.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복잡하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개혁안을 연구했다.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도 문제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 성실하지 않다고 일반화해서 말한다.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과 소통해 본 적은 없다.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다른 세대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세대 간 갈등을 키운다. 배우자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도 문제다. 하루 종일 불평과 불만, 과거 자랑만 들으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진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한 아내는 말했다. 남편과 대화하면 항상 기분이 나빠져요. 과거 이야기나 불평만 하니까 대화 자체를 피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고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과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할 이야기도 다양해진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서 과거 기억만 되새기면 할 말이 그것뿐이다. 정약용은 끊임없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이런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결국 과거 자랑과 현재 불만만 늘어놓는 말버릇은 배우자를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현재에 충실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짜증내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행동 때문이다. 성인 자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면서도 배우자의 의견은 무시한다. 정약용은 적당한 거리의 미학을 강조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영역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런 지혜를 실천하지 못한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 든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성인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며 며느리 탓을 한다.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한다며 사위를 비판한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들의 모든 일에 간섭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 동네는 안 좋다며 반대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그만두지 마라며 말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간섭과 걱정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는 점이다. 아내가 아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게 두자고 하면 당신은 몰라라며 무시한다. 자녀들 편만 들면서 배우자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배우자에게만 털어놓는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안 챙겨줘.
사위가 우리 딸을 힘들게 해. 하지만 정작 해당 자녀들과는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들과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배우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직접 소통하라고 했다.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배우자를 방패로 삼는다. 손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 부부의 교육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말하지 않고 배우자를 통해 전달하려 한다. 당신이 아들에게 말해봐. 당신이 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그런 걸 왜 나한테 시키냐며 귀찮아했지만 결국 아들에게 말했다. 그 결과 아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우리 교육 방침에 간섭한다며 불쾌해했고 아들은 중간에서 곤란해했다. 직접 대화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갈등이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도 문제가 생긴다. 자신의 의견만 관철하려 하고 배우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 한다. 모든 자녀들이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배우자가 아이들도 사정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 가족이 우선이지라며 무시한다. 자녀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배우자에게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다. 경제적 지원 문제에서도 균형을 잃는다.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야지라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한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사겠다고 하자 전세금을 대출해서 도와주었다. 아내와 상의도 없이 결정한 일이었다. 아내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좋은 일인데 왜 반대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 후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남편은 자식이니까 괜찮다며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다. 정약용은 가족 간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감정에만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현실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자녀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인색한 경우도 많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간다. 하지만 배우자가 같은 실수를 하면 왜 그렇게 했냐며 따진다. 이런 이중 기준은 배우자를 분노하게 만든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자신에게만 엄격한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며 실제로는 독재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를 고집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독재가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민본사상처럼 가족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를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가족 결정을 할 때 자녀들과만 상의하고 배우자는 나중에 알려준다. 이런 태도는 배우자를 가족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다. 한 아내는 하소연했다.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와만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요. 저는 마지막에 결과만 듣게 돼요. 제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싶어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일까지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 배우자보다 자녀들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이런 태도는 부부 관계를 약화시킨다. 정약용은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평안하다고 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가 가정의 기초라는 뜻이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편견도 문제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거나 과도한 기대를 한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배우자에게만 털어놓으면서 직접적인 해결은 피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배우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행동은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조화와 균형의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짜증내는 5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수십 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온 배우자의 노고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무감각함이 관계를 메마르게 만든다. 정약용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뜻이다. 하지만 오랜 부부 생활에서는 이런 기본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감사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매일 차려주는 식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30년, 40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삼시세끼를 준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 남편이 있었다. 아내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뭐야 라며 불평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다. 매일 차려지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내의 고마움을 느꼈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집안도 마찬가지다. 옷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집안은 늘 청소가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인 줄 안다. 정약용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배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을 챙겨주는 세심함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하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받아들인다. 어떤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아내가 혈당 수치를 체크해주고 식단을 관리해주고 운동을 함께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할 일이니까 라며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가 며칠 친정에 다녀온 사이 혈당 관리가 엉망이 되었다. 제때 약도 먹지 않고 단 것도 함부로 먹었다. 병원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다. 그제야 아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 작은 실수나 부족함은 크게 지적하면서 잘해준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음식이 조금 짜면 너무 짜다고 불평하고 청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여기 안 했네 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매일 수고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칭찬이나 감사 인사는 인색하면서 비판과 지적은 아끼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정약용은 좋은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너그럽게 보라고 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조차 자신의 불편함만 먼저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아내가 감기에 걸리면 빨리 나아서 집안일 해야지라고 말한다. 아내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불편이 우선이다. 한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다. 몇 주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라며 재촉했다. 아내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불편만 생각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기본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된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다. 정약용도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했다. 배우자의 개인적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도 문제다. 그런 거에서 뭐 해라며 취미 활동을 하찮게 여긴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일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할머니는 서예를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이 들어서 무슨 글씨 배우기야 라며 반대했다. 취미 활동이 아내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라는 인식보다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인식도 문제다.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만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다. 배우자도 자신만의 꿈과 희망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약용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 표현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중하게 느껴진다.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한다. 건강이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의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들을 보면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 당신들 덕분에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차 한 잔을 가져다 줘도, 약을 챙겨줘도, 함께 TV를 봐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상대방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라. 집안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우자의 희생과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결국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배우자를 가장 서운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야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